구몬아이트의 김정일입니다. 네, 앞서 세션 잘 들으셨죠? 사실 요즘에는 시스코가 VDI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다니고요. 시스코가 오히려 더 VDI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기 현재 혁신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구조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 구몬의 하이텍의 입장에서 시스코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시스코를 왜 선택을 했고 그 위에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능력이 약해서 어떻게 바꾸는 데까지는 사실 아직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런 정도인데요. 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냐, 그리고 왜 우리가 시스코를 했느냐, 그리고 클라우드와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 부분의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VDI도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네, 그런 트렌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뭐 저희한테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일 텐데,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뭐 직접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운영되는 서버 위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든, 아니면 실제로 뭐 네트워크를 하시든 서버를 하시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한번 VDI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과연 필요로 하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리스트를 해보니까 VDI 하나만 해도 이만큼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트워크부터 서버,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프린터, 그 다음에 저기 VPN도 있죠. VPN도 있고, 뭐 패치, 뭐 5만 종류의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면서 하려니 사실 효율적인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다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는 거죠. 일단 아키텍처에 있어서 비용과 성능이라는 거는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겁니다. 성능을 높이려면 비용을 많이 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성능을 또 너무 비용에 맞춰서 낮게 내놓으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죠.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과연 뭘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뭐 저희가 사실 가상화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점점 VDI를 하면서 또는 서버 가상화를 하면서 클라우드로 가면서 하니까 이게 가상화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내부에서 하셔야 되느냐, 아니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실패와 성공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시작을 사실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이 스카프지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VDI를 딜리버리하고 서버를 가상화를 딜리버리하고 클라우드를 딜리버리하면서 요청받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서버 용량 증설을 하는데 가상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스토리와 문제에서 과연 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스카시를 할 거냐, 또 딴 걸 할 거냐, 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결국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사실 윗단에 있는 이런 VDI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한 인프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검증되어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아예 패키지화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저희가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여기에 사실 저희 제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클로버 VDI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VDI 포탈이지만 나머지를 다 엮어내는 이 서비스 능력이 저희의 능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작년 한 해에서 올해까지 시스코 기반의 또는 그 위에 시스코 VM웨어 기반의 솔루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VDI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굿모닝 하이텍은 사실 클라우드로부터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인프라에는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 스토리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뭐 기존에 하던 조인스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저희 완 솔루션들, 또 망블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 근간에는 결국은 이 하드웨어 인프라 또는 서버, 특히 서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기반의 서버의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서버 벤더는 HP, IBM 그리고 뭐 제일 많이 하는 벌크로 하는 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HP, IBM은 비슷비슷하고 HP는 블레이드에 좀 강하고요. IBM은 넥서버 쪽에 좀 강한 것 같고 뭐 델은 가격에 강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어느 것도 전체로 저희 가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서버는 사실 그 당시까지 없었다는 거 보여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시스코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사실 시스코가 맨 처음에 5년 전에 나왔을 때 그 소식을 사실 접했습니다. 시스코가 왜 서버를 하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좋긴 한데 이 정도 기술은 HP, IBM 이런 애들이 금방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어차피 금방 뭐 HP, IBM이 자기네 블레이드 기술에다가 네트워크 HP가 3콤을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금방 따라오면 그 시스코의 강점은 없어질 거라고 사실 처음에 봤습니다. 제가 본 관점.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도 HP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기능을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코가 하는 그 VIC 그 네트워크 카드 요 기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FI 커넥터, 그러니까 FI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시스코가 오래 가겠구나 사실 생각을 한 게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는 4년 차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코가 가는 길이 딴 길 못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강점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인텔 CPU를 쓰고 인텔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 가상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르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어쨌든 시스코를 가지고서 렉을 구성을 했을 때 하나의 렉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렉 타입을 풀로 채웠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물론 이걸 블레이드로 다 채운다고 해서도 많겠지만 그 차이는 또 여기 있는 이런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케이블링의 문제로 그 숫자의 차이에서 또 갈립니다. 결국 여러 가지를 앞서 세션에서 들어보셨지만 훨씬 더 시스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장점이 많더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가상화에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제 24개를 다 채울 정도로 다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버를 구성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메모리 DIM이 있는 것들을 다 채우는 형태로 많이 구성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에 채울 수 있는 메모리 DIM 하나가 이게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작은 용량의 그걸 많이 채우는 게 가격적으로 싸다는 걸 직감적으로 대부분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코가 메모리를 아예 많이 채우는 형태로 가상화에 맞게 가상화를 쓰시는 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사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요. 블레이드 하나의 세시 안에 시스코가 적재하는 거는 8대입니다. 8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8대가 맞느냐, HP에서 하는 그 16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시스코로 툴로 이렇게 렉을 채워도 그렇게 많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내부에 이제 반려 설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를 실제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서버는 점점 더 많이 쓸 거고요.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 절약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앞서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 안 됐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케이블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실제로 이게 이제 기존의 블레이드나 아니면 렉 타입 서버에서 했을 때
이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방식입니다. 하나하나에 그 실제 이제 이 전체가 텐지를 쓴다고 하더라도요. 텐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나눈다는 거죠. 대역폭을 나눠서 여기는 사용자 데이터 나스가 저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필요를 하니까 아이스카시 많이 필요를 하니까 많이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가상화에서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최소한의 그 트래픽 구분인데요. 이게 보시면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는 텐지 중에서 2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 아이스카시가 스토리지의 성능이 저기 많이 필요로 해서 트래픽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거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에는. 근데 이게 진정한 가상한 얘기죠. 그래서 시스코가 바꾼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전체의 뭐 매니지먼트만 별도로 한다고 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풀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 아이스카시나 나스가 많이 필요로 할 때 자기가 대역폭을 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단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VM웨어가 서버 가상화할 때도 CPU를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가상화 환경에 굉장히 잘 맞는 구조, 이 구조를 아직까지 타변대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게 케이블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성에 대해서 이명수 수석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상화를 운영을 해보시면 아까 뭐 사실 뭐 도정이라는 데가 처음부터 그만큼 했겠습니까? 현대중공업 처음부터 만유적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파일럿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더 늘려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가상화입니다. 그건 서버 가상화를 하든 클라우드를 하든 VDI를 하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했던 아키텍처를 가지고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처음에 했던 것들이 기술이 조금 바뀌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원론적인 어떤 인프라에서 흘러가는 데이터 트래픽이라든지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구조 자체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시스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반의 서버 구조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게 된 거고요. 실제로 시스코를 한번 쓰시는 분들은 다 확장하면서 무조건 시스코를 아래쪽에 닫습니다. 딴 데가 못 들어옵니다. 아예. 그런 형태로 가는 데가 대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실제로 써보니까 다르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아까 그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는 개념 뭐 유심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유심이라는 것도 그 기능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운영을 해보니 좋은 기능이 뭐냐? 관리가 이 많은 것, 이 서버가 지금 벌써 몇 대냐면 이것만 해도 벌써 48, 48대 하면 한 150대 정도 되죠. 렉 3개만 해도 150대 정도 됩니다. 서버가. 이 서버 150대의 블레이드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블레이드 관리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UCS 매니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치할 때 해보면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좋아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편하고 그게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획기적으로 낫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 없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스코가 제안하는 형태로 했을 때가 기존의 구조보다는 이 캐펙스, 오펙스 그러니까 처음에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용수석이 이제 얘기해서 시스코가 구분의 혜택을 인바이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스코가 미래에 갈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그 플랫폼의 아키텍처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도 확신을 하고 사실 시스코를 선택을 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 자체도 서버 환경 자체도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있고요. 퍼블릭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퍼블릭을 내 거를 다 퍼블릭에다 다 갖다 놓기는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또 클라우드를 하셔야 됩니다. 가상화를 또 더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변하고 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이라고 하면 뭐 사실 이제 벌써 한 몇 년 전에 구조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사일로 형태, 여기는 A 업무, CRM 업무 뭐 이런 식으로 ERP 업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즉 가상화에 기반해서 내가 모든 요소, 이거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 소프트웨어로 내가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용을 한 게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위에서는 내가 필요한 어떤 서버들을 클릭 몇 번 하면 이미 OS가 내가 지정한 리눅스 뭐 CentOS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리눅스 CentOS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5분 내에 만들어지죠. 그럼 내가 바로 액세스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될 텐데, 궁극적으로 가면 모든 하드웨어 자체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컴퓨팅, 그러니까 CPU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디스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 가상화해서 그 위에서 가상 머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포탈, 클라우드 포탈, 프라이빗 어떤 관리 포탈 이런 데서 다 클릭 베이스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세한 거는 사실 여기서 말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빨리 비즈니스가 요즘엔 빨리 변합니다. 그게 클라우드 또는 뭐 소셜,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져다 둔 정말 비즈니스가 빨리 변하는 시점에 기대치는 정말 높아지는데 내가 가진 IT 예산 가지고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과거의 방식대로 한다면 사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자동화를 하고 맞게끔 비즈니스에 오가는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애자일 IT, 그러니까 민첩한 IT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상화해서 프로그래머하고 자동화를 하는 형태라야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VM에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해서 한 게 바로 서버 가상화는 사실 VM웨어가 제일 잘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거고 이거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을 연결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버추얼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존에 쓰시던 스토리지와 또 로컬 디스크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코도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VM웨어가 가진 비전이 되겠고요.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어쨌든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픈소스를 써서 사용을 하지만 사실 내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VM웨어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서 이미 신뢰성 있게 잘 쓰고 있고 한 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요. 오픈소스로 했을 때 그걸 과연 운영을 해주고 개발을 해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VM웨어가 제공하는 vSphere 6, 이게 이제 곧 GA 버전이 나옵니다. 보시면 클러스터당 호스트 수 64, 그리고 가능한 CPU 수 480,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업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션 크리티컬한 DB 업무, 오라클 RAC를 돌린다. 그리고 계정계 시스템이 어떤 DB를 한다. 계정계 시스템 DB를 하기까지는 사실 위험부담이 있겠지만 그 나머지 어떤 형태의 DB라고 하더라도 가상머신으로 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결국은 모든 데이터 센터의 기본 인프라가 될 텐데요. 자세한 건 사실 생략하겠습니다. 발전되고 좋아진 것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나만 가질 때도 있겠지만 2개 이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뭐 보통은 하나는 메인이고 하나는 DR이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동부 쪽에 있는 거, 서부 쪽에 있는 거,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거, 저기 부산 쪽에 있는 거. 뭐 정부통합센터만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3개죠. 대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퍼져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VM 하나를 내가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이 VM을 실제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여기서 접속하는 것보다 이쪽에 갖다 놓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서비스를 죽여야 돼요. 이 VM에 대한 서비스를 죽이고 이쪽에 여기 디스크를 카피해주고 거기서 VM 새로 생성해서 다시 올려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VM웨어 V모션 잘 아실 겁니다. 클릭만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갖다 저기 딴 쪽으로 쭉 옮기면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기면은 뭐가 됩니까? 실제로 한 호스트에서 밑에서 작동하던 VM이 다른 호스트로 끊김없이 넘어가죠. 그거를 데이터 센터 간에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밑에 단에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L2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스코 위에서 또 같이 시스코의 가상화 기술과 합쳐지면 더 잘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서 내가 모든 것을 여기 집중해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하면서 중단되는 것을 굉장히 사실 그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전에는 HA가 됐는데 HA가 됐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죽으면 일단 서비스는 끊깁니다. 서비스가 끊긴 상태에서 다시 다른 쪽에서 리스타트 시켜주죠. 서비스 다운타임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HA 개념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런 HA가 아니라 아예 서비스가 끊김없이 여기서 죽어서도 바로 다른 쪽에서 서비스가 이어져서 사용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실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라이브한 상태에서 HA가 좀 안 되겠느냐 해서 나온 게 이제 폴트 톨러런스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과거에 VM웨어가 제공하긴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VM웨어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 CPU만 됐어요. 원 CPU, 버추얼 CPU 1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버추얼 CPU 1개로 돌아가는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다 2CPU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4CPU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2개 서로 싱크를 걸어 놓으면 여기가 비록 죽더라도 바로 이 VM이 서비스를 이어받아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다운타임이 안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정말로 이제 데이터 센터는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고 정말 죽지 않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요해질 겁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를 가상화를 하는 게 주요 목표였지만 이제는 가상화되어 있는 그 환경을 잘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얼마만큼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부족한 자원은 없는지, 사용률은 최적인지, 그리고 병목 지점은 없는지 특정 VM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에 히스토리를 문제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 히스토리를 찾는 부분,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시점까지 와 있고요. 용량이 부족한 건 없는지, 언제쯤이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캐파에서 VM이 풀로 차서 과연 더 이상 운영 못할지, 왜? 용량 다음 넥스트 확장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물론 모든 자동이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고객분들은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VMware만 가지고 있는데 VMware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오픈 소스도 좀 있고 또 뭐 딴 것도 좀 있다. 근데 이거를 다 같이 관리하고 싶다. VMware가 혼자서 다 해줄 수 있느냐? 사실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VMware가 과감히 이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VMware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 이 오픈스택을 연결하는 이 인티그레이티드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모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서 기존에 VM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요즘에 컨테이너로 뭐 뜨고 있는 도커라는 거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부분 있죠. 그리고 기타 다른 그 하이퍼바이저 관리 있죠. 이런 것들을 또 하둡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안에서 VMware 인프라 안에서 아예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시면 기존에 오픈소스 가지고 오픈소스 오픈스택 가지고서 저런 걸 처음부터 개발하시려면 엄청난 사실 노력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에 있는 그런 모듈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고, 왜 그러면 오픈소스보다 VMware 오픈소스 VMware 인티그레이티드 오픈스택을 하는 게 더 좋으냐? 사실 이미 이 vSphere 안에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다 성능이나 안정성은 검증돼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간소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vSphere를 아시는 분이면, 가상화를 아시는 분이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VDI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제 좀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클라이언트 환경은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그게는 사실 우리가 가진 PC만 있는 거 아니죠. 벌써 뭐 여기도 아이패드 보이지만, 저도 단말기만 보면 스마트폰 있죠, 아이패드 있죠, 그 다음에 노트북 있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하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PC만 가지고 업무를 해라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환경에서의 컨텐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트워크의 업무 시스템 연결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VMware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뭐냐? 넘버원 모바일 관리 솔루션이죠.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솔루션 에어워치를 인수를 했고요. 클라우드 볼륨이라고 하는 다스 스토리지 관리,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관리해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 전에 이미디오라고 하는 것도 인수를 해서 피지컬과 버추얼 PC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데스크톤이라고 하는 업체도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를 하고자 했냐면 퍼블릭하게 VDI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 밑에서 하나의 솔루션 구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간에 한 번에 로그인으로 모든 환경을 다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공유된 환경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앱들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안드로이드 앱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서버에 있는 엑셀 화면을 끌어다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들도 가능하게 되는 게 조만간 지금 현재도 사실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액세스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저희가 가진 비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시트릭스 제넷도 띄워줄 수 있고, 오피스 365도 띄워줄 수 있고, 구글 앱스, 구글 닥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서 3D 그래픽을 하시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통상 뭐 CAD 업체, 제조업체 이런 데 가면 이 PLM과 관련되는 CAD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가상화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GPU 가상화 부분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PC에서 기존에 해왔던 모든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PC over IP라고 하는 그 화면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 딜리버리를 하는데 실제 PC에서 경험하는 어떤 속도를 경험하게 하겠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뜻에는 이제 일단 기존에 했던 그 호라이즌 뷰라고 하는 데스크탑 VDI 솔루션이 6.0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존 버전 쓰시는 분께서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VDI 솔루션의 기술 내용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제 VDI를 하면서 어떤 점에 그러면 해야 되느냐, 물론 이미 뭐 하고 계신 이제 디스킹 같은 데 다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프라 단에서도 해줘야 될 것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버 가상화를 하면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걸 딴 걸 하지 않으면. 근데 데스크탑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죠. 어플리케이션도 변하고 OS도 변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팔로우해서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프라 단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인플링하는 게 필요로 하죠. 이게 내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서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보안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스마트워크 목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구하는 아키텍처 수준이 달라지고 거기에 또 실제로 쓰시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갖추고 가셔야 되고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변경될 수 있는 풀 개념의 어떤 아키텍처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아키텍처를 잘 세우는 게 사실 경험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그냥 내가 뭐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가장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신 아키텍처를 잘 해줄 수 있고요. 또 VDI를 하시다 보면 사실 처음에 해놨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수동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를 해주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포탈 이런 것들을 개발해 줄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스카프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단순화시켜 드리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예전에 이제 사실 VDI는 뭐 이미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시트릭스가 먼저 시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았고요. VMware는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지금 몇 년 흐른 상태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은 6대 4 정도 됐습니다. 누가 6일까요? 감히 VMware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정말로 어디에서만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이제 제 엔지니어 교육하러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변했고 또 APEC에도 그렇게 변했고요. 국내에도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런 이제 윈백 사례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 근데 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의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구성이 복잡하고 다 개별 솔루션대로 따로 지원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나몰라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원도 안 되고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잘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저기 시트릭스 제품이 좋으냐, MS 제품이 좋으냐, VM 제품이 좋으냐, VM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차이는 별반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뭐가 결국은 차이를 나게 만드느냐, 결국 이걸 누가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느냐,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실제로 그것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저 정말로 모르고 저기 오늘 갖고 온 건데 뭐 있는 대로 얘기해도 되죠? 설명드리면 해도 되죠? N사입니다. N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시트릭스 제품을 쓰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들은 것들을 이제 노트에 넣은 것들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로 계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쓰고 계시고요. 사용하시는 분이 일본에서도 접속을 해서 출장 가서 쓰시는데 뭐 네트워크의 그 속도에 따라서 그 편차는 있지만 일본에서 업무를 많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제가 기억하기로 VMware 쓰시다가 이 C사로 윈백하는 거는 제 기억에 딱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 시트릭스 쓰시다가 VMware 하신 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망블리 얘기 뭐 하자면 한 시간을 얘기해도 사실 모자란 게 망블리 부분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VDI라고 하는 부분이 가상머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게 인터넷 VDI일 거고요. 또 가상머신을 통해서 업무를 쓰시는 게 이제 업무 VDI일 텐데,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나한테 좋은 방법이냐? 뭐 회사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노멀하게 봤을 때 어떤 패스가 가장 좋겠느냐? 기존의 PC를 가지고 일단 업무를 그대로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PC로 가상머신을 접속해서 인터넷을 쓰시는 형태로 하면 기존의 PC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들어가는 처음의 비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해보면 이런 형태로 먼저 하는 형태가 그래도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제 PC가 계속 노후화되면 없애야 될 때, 그때는 제로 클라이언트로 바꾸시라는 거죠. PC가 아닌 그런 형태로 바꾸면, 아니면 이제 PC도 이제 점점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태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제로 클라이언트로 바꿔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기업의 그 운영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모두 없애버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블리 제가 여러 번 PT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답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실제 경찰청에 민원이 우리 경찰청이 123인가요? 하여튼 여기에 129 민원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저기 상암동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상암동 콜센터에 전화 받으시는 직원분들입니다. PC는 하나는 콜센터 업무용으로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시고요. 또 하나는 PC 가지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쓰시는 형태로 하는데, 이게 업무용으로 저렇게 쓰면서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하느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장애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VDI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보시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여기도. 자, 그리고 이제 VDI를 많이 아시니까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오피스의 모든 유저들이 내가 저기 한 2,000명 있는데 그 중에는 임원도 있을 거고요, 파이낸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사부서도 있을 거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부서도 있을 겁니다. 다 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데 이렇게 이제 다 쓰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네트워크를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게 안전할까요? 네. 어떻게든 좀 보호를 하고 싶죠. 예를 들면 뭐 R&D에 있는 것들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들어와서 가지고 나간다든지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부 블락킹을 좀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방분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터넷과 업무만을 분리하는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VDA가 조금 더 발전을 해나가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핑을 해서 서로 간에 저게 안 되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VPN 기술, 아니 VLAN 기술을 확장해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어느 정도의 내부에서도 트러스트 존 만들고, 아니면 외부로 오픈할 수 있는 존도 만들어서 또 분리를 하는 형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야의 고객분들은 사실 없지만, 아직까지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6시 이제 조금 넘었고요. 제가 딱 이제 10분만 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화로 진행을 이때까지 1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왜 빅데이터를 하느냐? 사실 가상화 환경이 가면서 빅데이터는 지금까지는 다 피지컬한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가상 환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에도 이제 몇 군데 납품한 데를 보면 피지컬한 데다가 설치해갖고 뭐 하둡이나 이런 것들을 쓰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가상화 환경 위에다가 VM에다가 하둡을 올려갖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진다는 거죠.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 쪽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저희 구몬 IT 입장에서요. 네.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BI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매출을 늘릴 거냐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이런 거 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내가 특정 타겟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팔 거냐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유저들이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사실 이런 비즈니스 리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은 잘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요 밑에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크고 빠르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DB 안에 적재를 빨리 잘 할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저장을 할 거냐. 결국 extract, transformation, loading 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스토리지 인프라를 잘 관리하는 부분. 결국 그것도 전부 다 스토리지 인프라도 서버고, 그 다음에 디스크고, 그 다음에 가상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솔루션과 같이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이 하둡을 잘 아실 겁니다.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하면 다 하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표준 플랫폼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을 했느냐?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90 몇 년도죠. 이분이 이제 발명을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실제로는 하둡은 그 아이디어의 원리는 구글이 줬습니다. 구글이 자기네 이제 검색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파일 시스템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그 논문을 이 더그 커팅이 읽고서 이걸 내가 하는 서치 쪽에다가 적용하면 좋겠다. 그걸 그리고 오픈을 하자. 구글은 논문만 줬고요. 실제 프로그램 개발은 이 양반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름을 뭘로 붙이지? 구글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뭘로 붙이지? 한 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코끼리 장난감 이름이 하둡이었어요. 그래서 하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하둡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기술적인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데를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클라우데라 그 하둡이 만들어진 게 2000년이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2009년부터 클라우데라의 플랫폼이 다 이제 하둡에 어떻게 보면 표준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데라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이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둡 파일 시스템과 HBase 뭐 그다음에 맵리듀스, 솔라, 스파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다. 이걸 오픈 소스를 100%다 오픈 소스 기반 위에서 작동을 하는 게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클라우데라는 이거를 실제 쓸 수 있게 패키징화 해주고 여기 매니저라고 하는 거, 그다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유틸리티, 1, 2를 더 어드밴스 시켜서 딜리버리 하고 있는 게 바로 클라우데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제품이 기존의 모든 그 하둡 제품들의 모듈들하고 다 연동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센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CDH라고 하는 버전은 전 세계에서 하둡을 가지고 내가 설치해서 쓴다라고 하면 90% 이상의 유저들이 다 CDH 오픈소스 버전을 가지고서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하둡이 되겠고요. 이 하둡을 하다 보면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둡만 따로 세션을 요청하시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둡을 하다 보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죠. 그리고 하둡을 하게 되면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으세요. 누구한테 이 권한을 주고 막을 거냐? 이게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클라우데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연결해서 내가 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거의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클라우데라를 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유료입니다. 내비게이터라는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리니지, 가계도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이것 어떤 모듈에 의해서 변형이 됐고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또 이제 참조가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히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적이나 또 관리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드 플랫폼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쓰실 수가 있고 유저들한테 뭐 실제 실유저들한테 업무 오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하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둡 설치해 보시면 없으시겠지만 사실 해보시면 정말로 이게 정말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들이 다 컨피그레이션 맞춰서 하려면 원래 지난날 되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데 왜 그러냐? 이 많은 오픈 소스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클라우데라 매니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데라 매니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컨피그레이션이나 워크플로우, 디펜던시 체크, 그다음에 이벤트하고 얼러트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데라 매니저가 해줌으로써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똑같은 일을 4.5시간에 할 거를 불과 15분 안에 해줄 수 있다는 게 클라우데라가 해줄 수 있는 장점이고요. 결국 그것이 90% 이상의 유저들이 클라우데라를 가지고서 일단 출발을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뿐만 아니고요. 모든 벤더들이 클라우데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리포를 하고 대부분 그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클라우데라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매직 커버넌트를 만들면서
전통적으로는 테라데이터, 오라클, IBM, 마이크로소프트, 셀 이런 업체들이 강자였지만 이제 하둡이 들어오면서 하둡 업체를 유일하게 크라우데라가 이제 진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DW가 앞으로는 기존의 이런 RDB 또는 뭐 프롬DB 이런 베이스 위에서 하던 몇몇의 플레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크라우데라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크라우데라를 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쪽에 이제 그리고 저희 말고도 이제 딴 데에서 하는 데들이 뭐 동국대학교 이런 데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호트녹스라든지 메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경쟁을 해봤습니다. 단연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크라우데라를 대부분 선택을 하십니다. 그만큼 훨씬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하둡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비교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라우데라는 훨씬 더 SQL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넘버원 솔루션이 크라우데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oT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명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한 이 파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사실 전혀 생소하시죠? 이제까지는 그래도 들어본 이름이에요. 크라우데라까지. 근데 파스트림이라는 거는 전혀 못 들어보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사실 이 IoT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세스 2015 얼마 전에 끝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업 4.0이라고 하는 형태로 돼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IoT가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가면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1.0 산업혁명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그동안은 자동화였죠.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이었지만 여기 가서는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모든 디바이스를 통제를 하는 형태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첫 번째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커넥티드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E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넥스트 5year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2013년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500억 개죠. 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다 이제 네트워크에 붙을 거고 CIO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로 엮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명칭을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붙였습니다. 산업 인터넷이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로 바뀌었는데 결국 인터넷 오브 띵스도 중요하지만 뒷단에서 분석하는 것,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간이 돼서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공장의 설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물건 판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건을 팔고 나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얘가 고장 날 때까지는 많은 얼리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고장이 딱 나면 그 기계 못 쓰죠. 이게 언플랜드 다운타임 됐을 때 사실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얼리 시그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올 때 이때 사실 포착을 했으면 사실 비용이 거의 없죠. 그 전에 다 예방 조치를 하고 뭘 하건 다 했을 겁니다. 결국 타임 이즈 머니라는 겁니다. 같은 거가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바꿀 거고 결국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조회하면서 그때 필요한 어떤 액션, 인사이트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많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거다라고 경영 잡지가 얘기를 한 겁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 엑센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그 산업이죠. 항공 산업이고요.
풍력 발전, 그리고 전력 산업, 그리고 뭐 저기 매니팩처링, 제조, 뭐 그 광산 이런 쪽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쪽에다가 그 내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제조만 잠깐 보면 이 저기 컴페티티브 엣지, 내가 남들에 비해서 무엇을 경쟁력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찾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기 남보다 앞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비헤이비얼 앤 프레퍼런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객 기호를 변하겠죠. 그 변하는 걸 어떻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잘 기획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70%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퀴먼트 헬스, 내가 가진 장비들, 매니팩처링에 있는 장비들, 얘가 잘 작동을 해야 결국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저기 결국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사실 그 뭐 정유회사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이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분석이라고 하는 게 3.0 시대가 가면 기존의 배치 분석이 아닌 서로가 모든 것이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쿼리가 몇백억 건의 데이터에서 1초 안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IoT 빅데이터 환경이 되면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것들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장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요구사항이고요. 기존의 BI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는데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모든 데이터를 떼서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거를 만들어서 이제 해보지만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스트림이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될런지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이 저기 검증된 이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시스코의 네트워크 기반의 아키텍처 위에서 저희가 가진 이 연결하는 노하우,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진
기술적인 능력, 서비스 능력들을 포함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이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을 줄이고 그것이 결국 IT 인프라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